어린 왕자 1장. 내가 6살 때 한 번은 원시림을 다룬 생명체 이야기라는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야수를 한 입에 삼킨 보아뱀에 관한 이야기였어. 여기 이 그림이 그거야. 책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보아뱀은 씹지도 않고 산채로 먹이를 삼킨대. 그런 다음엔 소화를 위해 6달 동안 꿈쩍도 않고 잠만 잔대. 난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정글의 몸에 관한 많은 생각이 들더라. 이어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지. 바로 이게 그거야. 난 이 걸작을 어른들께 보여드리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지. 그들이 말하되, 뭐가 무섭다는 거니? 내 그림은 그냥 모자 아니냐는 거야. 아니라고.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던 보아뱀이라고. 그래서 보아뱀 안에도 그렸더니 그제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야. 항상 이런 식이야. 어른들은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이 이거야. 그러자 어른들은 내게 충고하길, 엉뚱한 보아뱀이나 그리지 말고 지리, 역사, 계산이나 문법에 취미를 들여보래. 그리하여 난 6살에 화가의 꿈을 접어야 했지. 내 첫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영 쓸모없자 낙담하고 말았거든. 나의 이런 일들에 대해 어른들은 전혀 관심도 없었지. 설명을 해대는 아이는 피곤하다는 뒤였으니.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거야. 그게 하늘을 나는 비행사지. 난 정말 전 세계를 날아다녔어. 그리더니 지리학도 좀 도움이 되대. 난 중국이나 애리조나도 한눈에 첩보면 알았지. 밤에 길을 잃었을 때도 지리학에 대한 알미 도움이 되었고 말이야. 살아오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 대개는 심각한 어른들이었지. 난 그들 사이에 살아야 했으니까. 그럼 난 그들에게 내 그림을 보여주었단다. 내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말이야. 명석해 보이는 이들을 만날 때면 난 아끼며 보관해오던 내 첫 그림을 그분들께 보여주었지. 그들이 정말로 이해할까 알고 싶었거든. 하지만 대답은 항상 이랬어. 모자군요. 그럼 난 보아뱀 얘기 꺼내지도 않았지. 물론 숲 얘기나 별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 난 그들에게 내 자신을 맞추며 기껏 브릿지, 골프, 정치, 그리고 술에 관한 얘기만 했을 뿐이야. 그럼 어른들은 죄다 날 합리적인 사람이란 말하며 기뻐들 했지. 2장. 그래서 난 혼자 살게 되었지. 얘기를 나눌 누군가도 없이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새벽을 맞을 때까지 말이야. 비행기 엔진에 뭔가 고장이 있었나 봐. 정비공도 일행도 없었기에 처음엔 고쳐보려 혼자 애를 써보았지. 게다가 마실 물도 일주일분밖에 없어서 이건 완전 죽고 사는 문제였어. 거주지로부터 1000km는 떨어진 모래에서 첫날 밤을 맞았지. 마치 바다 한가운데 외로운 뗏목이에 홀로 던져진 그런 고독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뭔가 살짝 익살맞은 목소리가 나를 깨우는 것 같아 깜짝 놀랐지. 이렇게 말하더라. 양 한 마리 그려주세요. 양 그려달라고요. 순간 번개에 맞은 양, 난 벌떡 일어나고 말았지. 내 눈을 비비며 또 보았다네. 정말이지 아주 괴상한 어린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지 뭐야. 난 후에 그 아이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는데 바로 이거야. 물론 내 그림은 실제 모습보단 덜해. 그렇다고 내 실수는 아니라고. 난 알다시피 6살 때 어른들에 의해 화가의 꿈을 접었잖니. 내가 그려본 거라곤 다친 보아뱀과 열린 보아뱀이 다이잖니. 이 환영을 정말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서 보았다네. 그 순간은 내가 주거지로부터 1000km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잊고 말았지. 이 작은 친구는 나처럼 길을 잃은 것도 그렇다고 피곤해 겨운 것도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두려운 흔적도 없었다네. 그 어디에도 사막 한가운데에 길을 잃은 아리의 모습일랑은 보이지 않았지. 그것도 자그마치 1000km 떨어진 사막일랑은 어울리지 않았어. 난 결국 말을 거는데 성공했지. 이렇게 말했어. 여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그 애는 좀 더 진심을 담아 온화한 말투로 되풀이해 말하더군.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요. 신비로움이 너무도 강렬할 땐 거부치 못하는 법이지. 주거지로부터 1000km 떨어져서 사경을 헤매는 내가 그 순간만은 전혀 거부감 없이 호주머니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단다. 하지만 내가 그동안 지리와 역사 그리고 계산과 문법만 배워왔단 걸 금세 기억해내곤. 그에게 약간 언짢아하며 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단다 라고 말하고 말았지. 그 애는 말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양 한 마리 그려주세요. 난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네. 순간 내가 그럴 수 있는 두 가지 그림 중 하나가 생각났지. 그건 다친 보아뱀이었어요. 그 애의 말을 듣고 난 깜짝 놀라고 말았네. 아니, 보아뱀이 갇힌 코끼리가 아니라 보아뱀이 아주 위험하잖아. 코끼리는 너무 성가시다고요. 제가 사는 곳은 작아서 전 양이 필요하다고요. 양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그렸다네. 그 애가 주의 있게 살피더니 아니요, 얘는 아프잖아요. 다른 걸로 그려주세요. 또 그렸다네. 내 친구가 조용히 미소 짓더군. 나무 결점에 너그러운 그런 미소 있지 않은가. 아이 참, 얜 양이 아니잖아요. 얜 수량이잖아요. 뿔도 있구만. 그래서 난 조용히 그림을 그렸지. 하지만 그 얜 압사처럼 퇴짜를 놓았어. 얜 너무 나이가 많아요. 전 오래 살 양을 원해요. 그래서 인내력의 고갈을 느낀 난 엔진의 장비를 떼어내며 쓱쓱 이 그림을 날려주었지. 건네며 내가 말했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들은 이 안에 있다. 하지만 내 어린 감식가의 얼굴이 환히 빛나는 걸 보고 난 무척이나 놀랐단다. 정확히 내가 바라던 그림이에요. 얘들은 풀을 많이 먹나요? 왜 그걸 묻니? 제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괜찮을 거다. 아주 작은 양이거든. 그림에 고개를 푹 떨구며 말했지.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요. 자고 있어요. 그렇게 난 어린 왕자와 알게 되었단다. 3장 벼랑. 그 애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데까진 긴 시간이 걸렸다네. 어린 왕자는 내게 뭐든 물었지만 내 질문은 영 들으려 하지 않더군. 그러다 우연히 그러니까 아주 우연히도 내가 이런 말을 내가 듣게 된 거야. 그건 다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었지. 그 애는 내 비행기를 처음 보더니 참 내 비행기를 굳이 여기서 그리진 않겠네. 나름 내가 그리긴 복잡하거든. 여하튼 이리 말하더군. 이건 어떤 물건인가요? 물건이 아니란다. 나는 거지. 비행기라고. 내 비행기란다. 난 내가 날았다는 사실을 사뭇 자랑스럽게 말했지. 그 애도 감탄하더군. 와,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라며 내가 겸손하게 말했지. 아, 너무 웃기다. 이 부분에서 어린 왕자가 어찌나 웃음보를 터뜨리는지 난 무척이나 안달이 났단다. 적어도 내 심각이 이 불행에 동정해 주기를 바랬었거든. 그런데 그 애가 이리 덧붙이는 거야.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어느 별에서요? 뭔가 그의 존재에 대한 비밀을 염탐하는 기분이어서 내가 재빨리 물었지.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니? 하지만 그 내 말엔 대답 않더군. 그냥 보드랍게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살며시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어.
이걸 타고선 그리 멀리서 왔을 법하진 않네요. 그러더니 자기만의 몽상에 깊이 빠져들더군. 그런 다음 내가 그려준 이 안 그림을 호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마치 봄을 쳐다보듯 빠져들며 바라보더군. 다른 별이라니. 정말 이 말에 내가 반신반의가 되어선 좀 더 물어볼 요량으로 말을 건넸다네. 넌 어디서 온 거니 아가야? 집은 어디지? 내 양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 거니? 명상에 잠긴 침묵 후 그 애가 답했다네. 주신 상자라면 밤에 집으로 삼기엔 애들에게 딱일 거예요. 그야 물론이지. 내가 얌전히만 굴면 낮에도 그 애들을 메어 놓을 수 있는 끈도 그려주마. 덤으로 말뚝도 하나 그려주고 말이야. 그 제안이 적잖이 충격이었나 봐요. 어린 왕자에게 말이죠. 붙들어 놓는다고요? 너무 웃음 생각이세요. 하지만 묶어놓지 않으면 어디로든 가버리고 없어. 그 애들을 잃게 될걸. 이 부분에서 내 친구가 또다시 웃음보를 터뜨렸어요. 가긴 어딜 간다고요? 어디든 말이다. 곧장 앞으로만 갈 수도 있잖니. 그러자 어린 왕자 사뭇 진지하게 한마디 했어요. 그건 안 중요해요. 제 집은 아주 작거든요. 살짝 구슬퍼지든가 싶던 그 애가 아마 이리 덧붙였지. 곧장 가도 얼마 못 가요. 4장. 난 곧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도 알게 됐는데 그건 어린 왕자의 별이 집보다 조금밖에 크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놀랄 일도 아니죠. 지구, 목성, 화성, 금성과 같이 제가 이름을 익히 알던 큰 별들 외에도 망원경을 통해 보이지 않는 수많은 다른 작은 별들이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작은 별들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천문학자들은 숫자를 붙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호명하는 겁니다. 소행성 325. 어린 왕자가 온 별이 소행성 B612라고 제가 믿는 데에는 심각한 이유가 있답니다. 이 소행성은 1909년도에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딱 한 번 본 적이 있대요. 그는 자신의 발견에 대해 국제천문학회에 어마어마한 시연을 해보였죠. 하지만 그의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대요. 어른들은 늘 그런 식이죠. 운이 좋게도 소행성 B612가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터키의 독재자가 자신의 국민들에게 모두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럼 사형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품 있는 목장을 하고서 1920년에 아까 그 천문학자가 다시 자신의 발견에 대해 시연을 해보였죠. 그러자 모두가 그의 말을 믿게 되었답니다. 내가 소행성 B612를 설명하며 굳이 숫자를 제시한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거든. 내 새 친구를 소개해드리면 어른들이 이렇게 묻지 않는단다. 결코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 수집을 좋아하니? 대신 어른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의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라니? 몸무게는 얼마라니? 그의 아빠 수입은 얼마라니? 그리고는 어른들은 내 친구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한다. 만약 여러분이 어른들끼리 말한다면 그의 창문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요. 지붕엔 비둘기들이 있고요. 분홍색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그럼 어른들은 그게 뭔 말인지 상상을 하시지 못한다. 우린 이렇게 말해야 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고 왔어요. 그럼 어른들은 소리치지. 정말 멋진 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들께 어린 왕자가 존재하는 증거는 그 애가 기뻐했다는 것과 웃었다는 것과 양 한 마리를 끌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양을 바랬다는 게 그 애가 존재한 명백한 증거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널 아기 취급하려 들 거다. 하지만 당신이 어른들께 이렇게 말한다면 그 애가 온 별은 소행성 B612예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수긍을 하고서 내게 질문 공세를 그만둘 거다. 맞아. 그들은 숫자를 좋아해. 그게 우리가 그들을 탓할 바는 아니야. 이 점이 어린이들이 어른을 너그러이 봐주어야 하는 바이지. 하지만 물론 삶을 이해한 이들에게 숫자가 재미있는 요소이긴 하지. 그래서 요정 이야기 같은 이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해보려는 거야. 옛날 옛적 자기 자신보다 조금밖에 크지 않은 별에서 산 어린 왕자는 친구가 필요했대요. 왜냐하면 삶을 이해한 이에게 친구란 진실 그 이상이거든. 내 책이 가볍게 읽히질 바라지 않기에 이 기억들을 되새기는데 살짝 미안해지긴 해. 내 친구가 내가 그려준 양을 데리고 떠난 게 6년 전이니까 만약 내가 여기서 그 애를 모셔야 한다면 그럼 안 되지만 기억이 가물한 것도 사실이니까. 친구가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숫자만 좋아하는 어른을 이해하게 된 지금의 나는 말이야. 그게 내가 물감과 연필 한 박스를 산 이유야. 어렵사리 내 나이에 다시 그림에 손을 대어본 거지. 6살 때 닫힌 보아뱀과 열린 보아뱀을 그려본 게 다였긴 하지만 말이야. 물론 내가 그린 초상화가 어린 왕자를 닮긴 했어. 하지만 썩 성공적인 그림은 아니지. 한 부분을 그리고 나면 다른 부분이 맞지 않았으니까. 이번엔 몸집이 안 맞다거나 그런 실수 말이야. 이 그림에선 어린 왕자가 혹은 너무 크다는 그런 경우 말이야. 혹은 너무 작게 그리던가. 또는 옷차림을 색칠하며 너무 어설프게 그린다거나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다 어영부영 디테일보다 더 중요한 걸 망치는 식이지. 하지만 용서 못할 바는 아니야. 친구에게 해명은 필요 없거든. 내가 그를 못 그렸던 걸 잘 그렸던 걸 그 애는 내가 그 일 좋아한다고 여길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불행히도 지금의 난 나무 상자에서 양들을 보는 방법을 몰라. 어른이 된 거지. 좀 더 나이 먹은 사람 말이야. (5장) 난 매일 그 별과 떠나온 이유와 여행에 대해 알게 되었어. 그러다 보다 좀 더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었지. 그러니까 셋째 날 난 바오밥 나무에 대해 알게 되었던 거야. 물론 이건 양 덕분이야. 어린 왕자가 순간 진지해져선 내게 이렇게 물었단다. 진짜예요? 아니에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거? 그렇단다. 진짜지. 아, 행복해라. 양이 작은 나무들을 먹는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는 건지 난 이해할 수 없었다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렇게 또 묻더군.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요. 난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로 볼 수 없잖니 라고 말해주었지. 바오밥 나무는 교회처럼 큰 나무니까. 코끼리를 떼거지로 데려와 옮기더라도 바오밥 나무 하나를 쉬이 옮기지 못할 거란 얘기도 해주었다네. 코끼리 떼거지란 말에 어린 왕자가 웃더군. 코끼리들을 하나씩 쌓아 올려야 할걸요. 하지만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덧붙이더군. 바오밥 나무도 다 자라기 전엔 아주 작은 크기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 그럼 넌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게 하려고 양들을 데려가려는 거니? 그 애가 답하더군. 들어봐요.
그건 알기 쉬우면서도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무척 애를 쓰게 하더군. 정말 어린 왕자의 별에선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어. 그러니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씨앗들은 눈에 안 보이잖니. 땅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 깨어날 때가 되기만 기다리지. 그러다 기쁘게도 태양을 향해 그 수줍은 새싹을 내민단다. 무나 장미 가지인 경우 넌 그냥 자라게 둬도 돼. 하지만 나쁜 풀일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뽑아버려야 한단다. 현재 어린 왕자의 별엔 나쁜 씨앗들이 많아. 바오밥 나무 씨앗 말이야. 별이 땅 속에 가득 있지. 바오밥 나무가 생기고 너무 오래 방치하게 되면 더는 뽑을 수 없단다. 그럼 별 전체에 그것이 퍼져 땅속까지 오염시키지. 만약 그 별이 작은 별이라면 너무 커진 바오밥 나무로 인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 거야. 그건 습관의 문제예요. 라며 어린 왕자도 후에 내게 말했지. 아침에 세수를 하고 별을 다듬어 준 것과 같은 세심한 말이에요. 아주 어릴 때는 둘이 무척 닮았기에 바오밥 나무가 장미와 구분되는 순간 정기적으로 뽑아줘야 해요. 아주 귀찮긴 하지만 무척 간단하죠. 언젠가 그 애가 내게 아름다운 그림 하나 그려달라더군. 지구별 어린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말이야. 그 애들이 언젠가 여행할 때 라며 어린 왕자가 말하더군. 도움이 될 거예요. 자기 일을 미루는 버릇은 안 좋거든요. 특히나 바오밥 나무 같은 경우는 대참사를 일으키죠. 어느 게으름뱅이가 별에 살았는데 작은 나무 3개를 방치했다가 그만. 그래서 어린 왕자의 간절함 덕에 난 이 별을 그렸단다. 그렇다고 도덕주의자인 채 하고 싶진 않지만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기온이 적지 않기에 또 누구든 소행성을 여행하며 그 위험에 마주칠 수 있는 법이니까 그게 나에게만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잖니.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아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라. 내가 이렇듯 오랜 시간을 들여 그림을 그린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던 나 자신처럼 오랜 시간 위험에 빠져있는 친구들에게 경고를 해주기 위함이야. 내가 주고 싶은 교훈이 이거면 좋게. 그러면 넌 또 궁금해하겠지. 이 책엔 왜 바오밥 나무 그림만큼 폼나는 다른 그림들이 없냐고. 답은 간단해. 사실 다른 그림들도 그려보려고 애써보았지만 내가 이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 가장 경갑심이 들었기 때문이란다. 6장. 아, 어린 왕자여, 난 이제 알겠어. 조금씩 내 어리고 쓸쓸한 삶을. 넌 지는 해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있곤 했지. 4일째 아침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난 새로운 걸 알게 되었지. 전 해질녘이 좋아요. 해지는 거 보러 가요. 좀 더 기다려야 할 걸. 기다린다니요. 해가 질 때까지 말이야. 처음엔 너도 무척 낯선 표정이더구나. 그런 다음 혼자 웃더군. 그러더니 내게 말했지. 늘 우리 집 같아서요. 정말 미국 정오 때는 말이야. 모두들 알다시피 프랑스에선 해가 지지. 1분 안에 프랑스로 날아갈 수 있다면 해지는 걸 볼 수 있어. 불행히도 프랑스가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서 못할 뿐이지. 하지만 너희 별에선 당시 몇 발짝만 의자를 당겨 앉으면 되겠더구나. 그럼 넌 원껏 여명을 바라볼 수 있었지. 한 번은 해가 지는 걸 44번이나 본 적도 있는걸요. 잠시 네가 덧붙이더구나. 왜 해질녘이 좋아질 정도로 슬플 때가 있잖아요. 44번이나 볼 정도로 그렇게 슬펐니?
하지만 어린 왕자는 아무런 답이 없었지. 7장. 다섯째 날에도 항상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다. 길게 생각해보더니 불쑥 약간은 퉁명스레 서른 빼고 이렇게 물어왔다. 작은 나무를 먹는다면 그럼 양들이 꽃들도 먹나요? 그야 마주치면 먹을 테지. 심지어 꽃에 가시가 있어도요. 그래, 가시가 꽃에 있어도 말이다. 그럼 가시는 뭐 하려고 있죠? 난 알지 못했다. 지금 엔진에 꽉 낀 볼트를 푸느라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행기 고장이 점점 심각하게 다가왔던 데다 더구나 목의 갈증은 더해가는데 마실 물도 다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시가 뭐하러 있냐고요? 어린 왕자는 내게 한번 묻고 나면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난 지금 볼트를 푸느라 그런 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가시야 쓸모없지. 그런 꽃들이 짓궂어서야. 아. 잠깐의 침묵 후 그 애가 일종의 저희까지 담아 내게 내뱉었다. 못 믿겠어요. 꽃들은 약해요. 순수하다고요. 그런 자신을 지킬 게 그 애들이 생각하기에 무서운 가시밖에 없었던 거예요. 난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내 일에만 파묻혀 있을 뿐이었다. 이 볼트가 여간 단단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망치로 때려서라도 풀어야겠어. 그때 어린 왕자가 또 나를 방해해왔다. 아저씨도 꽃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란다. 그냥 대답한 거야. 난 지금 바쁘거든. 그 애가 어리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바쁘다고요? 손에 망치를 들고서 내 손가락에 묻어 반짝이는 검정 기름들을 보며 더구나 뭔가 엄청 못생긴 물체에 몸을 숙이며 들여다보고 있는 나를 그 애가 보더니 어른들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이 부분에서 나도 살짝 놀랐다. 하지만 그 애는 무자비하게 이렇게 덧붙였다. 제 말을 혼동하고 계세요. 뒤죽박죽요. 그 앤 정말 화가 나 있었다. 그의 머릿결이 바람에 나부끼는 게 보였다. 시뻘건 신사가 살던 별을 알아요. 그는 절대 꽃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었어요. 결코 별을 본 적도 없었고요. 누군가를 사랑한 적도 없었고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매일같이 아저씨처럼 말할 뿐이었어요. 난 바쁜 사람이다. 정말 바빠. 저는 그를 자만으로 부풀게 만들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버섯이라고요. 뭐? 버섯요. 어린 왕자가 분노로 창백해져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요.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꽃들을 먹어왔고요. 그런데 꽃들이 가시를 왜 만드는지가 중요치 않다고요. 양들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치 않다고요. 이건 큰 시뻘건 신사가 하나 더 느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요. 만약 제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을 안다면 제 별에만 딱 하나 있는 꽃이요. 그럼 그걸 작은 양이 하루아침에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치 않다고요. 얼굴까지 붉히며 그 애가 말을 이어갔다. 수백 수만의 별들 중에서도 딱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는 이는 별들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애가 혼자 말했다. 제 꽃도 그 어딘가에 하지만 만약 양이 그 꽃을 먹는다면 그럼 그 애에겐 모든 별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요.
그런데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아이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순간 그 애가 눈물을 벌컥했다. 깊은 밤이었다. 난 도구를 놓았다. 내 기분은 지금 망치와 볼트와 목마름과 죽음의 두려움 탓에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다. 별들, 유성, 나, 그리고 지구와 어린 왕자. 위로해야 한다. 난 그 애를 안아주었다. 도닥여주었다. 그리고 말해주었다. 내가 사랑하는 꽃은 안전하단다. 내 양들에게 입마개를 그려주마. 내 꽃들에게 갑옷도 그려주마. 내가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내가 서툴단 생각이 들었다. 손을 뻗어 닿을 꽃을 모르는 곳 가운데 눈물에 의해 정화되는 신비로움이란. 8장. 나는 곧 이 꽃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인 단순한 꽃들만 늘 있었다. 꽃잎이 하나뿐인 꽃방이 없는 꽃들이 누구의 방해받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 꽃들은 아침이면 불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저녁이면 지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디서부터 왔을지 모를 씨앗 하나가 싹을 틔웠다. 어린 왕자는 그 잔가지가 다른 꽃들과 닮지 않은 걸 예의주시하며 지켜보았다. 행여 바오바 나무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작은 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이 될 준비에 들어갔다. 꽃이 피려는 걸 지켜보며 어린 왕자는 뭔가 경이로움이 일어날 거라 느꼈다. 하지만 아름다움을 준비하지 못한 꽃은 마냥 푸른 꽃방 속에 피난처를 구했을 뿐이었다. 꽃은 세심하게 자신의 색깔을 선택해 나갔다. 천천히 옷을 입고 하나씩 꽃잎을 형성해 나갔다. 꽃은 흔한 양귀비들 마냥은 태어나지 않으려는 듯 보였다. 아름다움이 찬란한 광채 속에서 홀로 태어나고 싶은 듯 보였다. 그랬다. 이 꽃은 아주 요염한 꽃이었던 것이다. 신비로운 옷을 걸친 채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다. 그러나 어느 날 마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맞추어 꽃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주 까다롭게 그 일을 바친 꽃은 한가한 듯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막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옷차림이 좀 흐트러졌죠. 어린 왕자로선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너 정말 아름답구나. 그야 뭐. 꽃이 조용히 대답했다. 태양과 동시에 태어났으니까요. 어린 왕자는 꽃이 겸손하지 않다는 걸 추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감동이었다. 시간이 제 생각에 아침 먹을 때 같은데요. 라며 꽃이 곧 덧붙였다. 제게 진저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잔뜩 혼동스런 가운데 신성한 물을 물뿌리기에 담아 꽃에 물을 주었다. 그러게 꽃은 어린 왕자의 다소 그늘진 허영심을 자극하며 고통을 주는 법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꽃이 가시들에 대해 언급하며 꽃이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발톱을 가진 호랑이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별에는 호랑이가 없는 걸 라며 어린 왕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게다가 호랑이들은 풀을 먹지 않아. 전 풀이 아니에요. 라며 꽃은 상냥히 대답했다. 실례.
전 호랑이들이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은 싫어요. 혹시 바람아이 가지고 계신가요? 바람은 끔찍해요. 식물에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제야 어린 왕자는 낌새를 챘다. 이 꽃이 여간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저녁인 제게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여긴 아주 춥네요. 몹시도요. 제가 온 곳에선 하지만 꽃은 말을 하지 못했다. 씨앗 상태로 여길 왔으니 그녀로선 자신이 어디서 온 건지를 모르는 것이다. 그런 순진한 거짓말이 성공하리라 생각한 그녀 자신에게 꽃은 굴욕감을 느꼈던지 헛기침을 2-3번 정도 하더니 어린 왕자에게 한마디를 툭 던졌다. 바람막이는요? 가지러 가려다가 내가 내게 말을 시작하기에 그러자 연민을 자아내려는 듯 꽃이 또 헛기침을 했다. 결국 어린 왕자의 꽃에 대한 자신의 온정에도 불구하고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사소한 걸 심각하게 말하다 보니 결국 불행하게 된 것이다. 전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내게 털어놓았다. 아저씨는 꽃의 말을 너무 잘 들어주어선 안 돼요. 꽃은 그냥 바라보고 향기를 맡아주면 되는 거예요. 내 별을 향기로 채워주었지만 전 기쁘지 않았어요. 성가시게 만들고 제 마음을 끌게 만들었죠. 어린 왕자가 다시 내게 털어놨다. 전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꽃을 판단해야 했는데 꽃은 절 난처하게 하고 가르치려 했어요. 내가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서투른 장난 속엔 연약함이 있음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꽃들은 너무 모술적이라 내가 너무 어려 사랑해주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9장 내 생각에 어린 왕자는 철새들이 이동할 때 함께 그 별을 떠나왔던 것 같다. 내 생각에 어린 왕자는 철새들이 이동할 때 함께 그 별을 떠나왔던 것 같다. 출발하던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깨끗이 했다. 우선 화려산들을 조심히 청소했다. 별엔 2개의 화려산이 있었다. 아침 식사용 음식을 데우기엔 편리했다. 또한 어린 왕자는 사화산도 하나 있었다. 하지만 그 애는 말했다. 모를 일이니까요. 어린 왕자는 그 사산도 조심스레 청소했다. 이렇게 화산들은 잘 청소만 해주면 얌전하고 규칙적으로 불을 내뿜고 절대 폭발하는 일은 없다. 화산 분출은 굴뚝이 화염과 유사했던 것이다. 지구에서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크기가 작기에 화산을 청소할 수 없을 뿐이다. 그래서 지구에서 화산 분출이 많은 이유가 그것이다. 어린 왕자는 또한 마지막 남은 바보나무 씨앗들도 다소 불이 죽어선 모두 제거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랐기 때문이다. 늘 하던 노동이 오늘따라 달콤한 진숙함으로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덮어주려다 그만 눈물이 날 것 같은 자신을 발견했다. 잘 있어 라며 그가 꽃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잘 있어 그가 다시 말했다. 꽃이 헛기침을 했다. 그건 감기에 걸려서가 아니었다. 제가 바보였어요 라며 마침내 꽃이 말했다. 용서 바래요. 그리고 행복하시길. 비난의 말이 없는 것에 어린 왕자는 적잖이 놀랬다.
그래서 유리덮개를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이 차분한 상냥함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요. 전 당신을 사랑해요. 라며 꽃이 말했다. 당신은 몰랐죠. 제 실수예요. 하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신도 저만큼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유리덮개는 그냥 두세요. 전 이제 더는 그게 필요치 않아요. 하지만 바람이... 전 그렇게 춥지 않아요. 신선한 밤 바람은 오히려 제 건강에도 좋아요. 전 꽃이잖아요. 하지만 야수가... 나비가 찾아오려면 별내 두서너 개쯤은 견딜 수 있어요. 예쁠 리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절 방문해 주겠어요. 당신은 떠나실 거죠. 짐승들에 대해서라면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제겐 가시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녀는 순진한 표정으로 자신의 네 가시들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그녀가 덧붙였다. 시간 끌지 마세요. 헷갈린다고요. 가시려면 어서 가버리세요.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웃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